특별히 이 원자력 에너지를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게 결론이 제대로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이제 탈원전이라는 공약을 끌고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실패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전기 공급량도 그렇고 또 활성화된 정도에서도 아직 실망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제 뉴클리어 핵 발전에 대한 그 의존도를 그다지 낮추지 못했어요. 특별히 여름이나 이렇게 전력 피크가 나는 철이 되면 여전히 또 더 많이 가동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현존하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뉴클리어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최대한 중립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현실적인 면을 들고 장점을 들어서 찬성을 하든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를 생각하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무섭고 두려우니까 일단 피켓 들고 반대하고 보자 이런 것들은 또 지성인의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내막을 여러분들 특별히 뭐랄까 이 내부의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사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대체 어떤 원리로 해서 전기가 생산되는지 그 내부 구조도 대략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마치 원자 폭탄처럼 어느 날 이렇게 폭발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좀 오해에서 나타나는 그 의사결정들은 다 옳지 못한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자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뭡니까? 인바이러먼털 임팩트가 적다는 것이죠. 환경적인 영향이 적다. 특별히 CO2의 양은 뭐 다른 화석계 연료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사고의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다른 어떤 모든 발전소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보다도 굉장히 안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상에서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안전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가 한 번 나면은 그것도 치명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 판단이 굉장히 곤란하다. 사고율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사고가 날 때 나는 피해는 무한대에 가까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이건 좀 판단이 어렵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0도 물론 완전한 0이 아니고 무한대도 완전한 무한대는 아니긴 하지만 사고율은 낮은데 사고가 한 번 나면 치명적이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곤란하고, 이걸 좀 더 높게 보느냐 이걸 좀 더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원자력을 그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또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아직도 어떻습니까? 뚜렷한 판단을 내린 나라가 아직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사실은 뾰족한 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A냐 B냐로 결론이 딱 나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고요. 원자력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딱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원자력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나간다라든가, 아니면은 대체 자원, 대체 에너지가 충분히 개발돼서 원자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라든가. 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뭔가 결론이 날 때 우리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판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고가 나면 방사능 폐기물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사고 이전에라도 거기에서 생긴 방사능 폐기물을 또 어떤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집단이나 이런 뭐 액션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핵무기 재료로 이용하는 부분들.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거의 완성을 시킨 것들이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 하면서 설렁설렁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자체뿐 아니라
그것에 부과되는 어떤 테러라든가 핵무기 발전의 위험성 이런 것들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핵 발전의 지금 방식은 자 이전에도 한번 다룬 바 있지만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클리어 피션과 뉴클리어 퓨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는 방법은 이제 뉴클리어 피션입니다. 그러니까 핵 에너지를 쪼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피션을 이용하고요. 지금 현재 제일 잘 이용되는 방법은 이른바 라이트 워터 리액터라는 방식이에요. 경수로 방식이죠. 경수로 방식. 알겠지만 그리고 이 경수로 방식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게 그래도 설렁설렁 하다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제 오르게 됐어요. 실제로 90년대에 이제 핵 위기가 막 시작될 때쯤에 그때 이제 북한이 뭐냐면 영변에 이제 핵 발전 원자로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뭐 이거는 자기들은 원자력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라 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놔두면 저게 결국 핵폭탄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남한이 핵볼모가 되고 남한 또 핵 개발하겠다고 설치게 되면 또 일본까지 영향이 있고 이런 극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잡아놓은 균형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했죠. 영변 그 발전소를 원자로를 당장 없애라. 안 그러면 우리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거의 뭐 전쟁 이전까지도 갔다는 게 이미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 어떻게든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 것처럼 되더니만 어떻게 결론 났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북한에다가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테니까 너네들이 하고 있는 허접한 거는 좀 의심스럽고 하니까 그런 짓지 않는 걸로 해라 라고 그렇게 또 어떻게 협약이 됐어요. 북한이 또 그걸 받아들인 것처럼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단계에서는 먼저 경수로 부분을 짓고요. 경수로 부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미국 기술이 들어가서 원자로 부분을 건설해주고 이런 어떤 2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한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거의 뭐 몇 억 달러 수준으로 돈을 들였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조단이죠 결국.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경수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태어나지도 않고 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원자로를 이미 원자로가 아니라 경수로 부분이 거의 완성돼가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들어와서 원자로를 건설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중간 정도 되는 시기에 북한이 그냥 협정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한 것들 다 날라갔고요. 거기에 들인 몇 조에 해당하는 어떤 자금들 그런 것들이 그냥 붕 떠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결국 협정을 깨뜨리면서 원자로 건설은 이제 중단이 되고 자기들이 하는 개별적인 원자로 활동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갈등이 높아지다가 또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대충 넘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또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 기억에 너댓 번 있었어요. 그렇게 너댓 번 반복되고 계속 뒤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자탄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수소폭탄까지도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정설로 거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뉴클리어 피션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 경수로 방식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특별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테러리즘 또는 어떤 불안정한 정권의 어떤 무기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위험성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그거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수로 하니까 그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레이디오 액티브 우라늄, 뭐 세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방사능 붕괴가 되는 방사능 원소가 나온다는 건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굉장히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입자로 평 건드려주면 얘네들이 분열이 되면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광선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분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236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사성 원소가 되겠죠. 자, 구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자력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구조다라는 거야. 첫째, 단순한 구조다. 뭐냐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그 핵 원료를 넣는 그 가장 안에 있는 케이스에서부터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까지 이렇게 3중으로 둘러싸고 있죠.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열이 계속 붕괴돼서 열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방사성 원소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들을 또 방사능이 새어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의 어떤 폭발력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얘네들이 이제 폭파되는 걸 이제 방어해주는 거대한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전자가 뿅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열이 나오는 것 뿐이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라늄이나 세슘 이런 것들을 붕괴시켜서 은근하게 붕괴시켜서 열이 나오게 돼요. 그 열이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을 끓여버리네, 물. 물 끓이는 거예요, 결국. 물 끓여서 어떻게 됩니까? 증기의 힘에 서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리면은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전기가 오히려 발생하죠. 전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별거 없네, 결국은. 열 발생해서 물 끓여서. 자, 이 열을 발생시키는 거를 석탄을 넣을 거냐, LPG를 넣을 거냐, 아니면 원자력을 넣을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결국 발전하는 원리는 별거 없어요.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것 뿐이야. 어떤 의미에서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다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일단은 요 부분이 안전하고 또 여기서 방사능이 새우 나오지 말고 또 외부로부터 이렇게 구조물이 안전해야 돼. 둘째, 얘네들이 지나치게 가열되면 안 되죠. 계속 열이 나오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 가열되거나 해가지고 터지거나 녹아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식혀줘야 돼, 얘네들. 계속 열이 나오고 계속 식혀줘야 돼. 식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로 물이 많은 큰 강하구나 아니면 큰 바닷가. 물도 얕은 물은 안 돼 또. 깊고도 차가운 물이어야 돼.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그래서 그런 바닷가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 물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라는 거. 굉장히 단순한 구조다라는 거. 둘째는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성 붕괴 원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열하느냐? 얘네들을 이제 굉장히 심하게 농축해가지고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은 체인 리액션으로 파바바박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뻥 터져서 엄청난 열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것들 그게 원자력 폭탄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들어. 굉장히 그러니까 중성자의 밀도를 강하게 압축을 시켜놔야 돼. 근데 여기 쓰는 연료라는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걔네들도 너무 또 심하게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장치를 쓰는 것들이 바로 이 컨트롤 로드라는 겁니다. 제어봉. 제어봉은 보통 니켈이나 카디움과 같은 중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원자력 그 방사성 붕괴 원소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방사능 붕괴의 속도가 굉장히 또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우와 너네들 천천히 한 번에 너무 바바박 열 내지 말고 천천히 은은하게 열을 내렴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걸 집어넣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원자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가 같다고 해서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같은 줄 알아. 그래서 말하자면 원자로가 폭발하는 어떤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폭발하는 거는 이거를 진짜 엄청난 밀도로 밀집한 원자폭탄 수준에서나 가능하지. 원자라서 쓰는 그런 밀집도의 원료를 가지고는 사실은 폭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열을 제때제때 제어하지 못하고 식혀주지 않고 뭐 어딘가 고장 나가지고 열이 계속 어디 쌓여. 그럼 뭐 이런데 어디가 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방사능이 새어나올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도 얘네들이 펑 터져서 날아가고 이런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쓰는 장면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떤 대학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전공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권위자인 분 중 하나죠. 그분이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그때 막 안 그래도 여름인데 굉장히 열을 내시더라고 막. 아, 그 영화가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 너무 진짜 다리가 박차고 나올 정도로 너무 열이 받았다. 왜냐면 너무 사실과 다르게 조금 너무 이게 왜곡돼가지고 사람들을 감정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은 다른 데서 밖에서 폭발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얘네들 자체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원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지. 원자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잘못 관리되면 녹아서 방사능이 새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마치 폭발하는 원자탄의 일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다.
둘째, 요 안에 열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게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게 원자로, 그리고 특별히 경수로 방식의 원자로 발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삼중 케이싱 시스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주 극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미사일을 여기다 때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방어될 수 있는 강도를 이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위험성은 실제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사고가 나타나게 되냐, 사고가.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이 펑 터지고 여기 뭐 갑자기 요 안에서 뭐가 잘못돼서 원자력이 펑 폭발하고 이런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데 어떤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 새어나오면 안 돼. 이 구조물이 강력해야 돼. 막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사람들이 쉽게 다루려고 생각하는 별다른 기술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어떤 경수로 부분의 펌프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배선, 전기 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고장 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가 났었어요? 후쿠시마 해일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해일이 엄청나게 에너지로 덮치니까 이 원자로가 펑 터져가지고 박살이 나면서 뭐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얘네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다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일이 덮치면서 얘가 물에 잠겨 버린 거야. 얘가 이만큼이 물에 잠겼어. 물에 잠기면 여기를 암만 여기다가 뭐 이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 시스템에 물이 들어가고 누전이 되고 작동이 금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물이 순환이 안 돼. 어딘가 그럼 어떻게 식혀주지 않으니까 열이 쌓여. 열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데가 녹아 들어가. 녹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열이 너무 많이 고이게 되니까 수소가스가 돼가지고 기화가 돼가지고 막 공중에 쌓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원자로 위쪽에 수소가스가 굉장히 이제 짙은 농도로 끼게 된 거죠. 그리고 수소가 어떻게 돼? 농도가 높아지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원자력 폭발을 한 게 아니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 발생한 수소가스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숑 구멍이 나버렸어. 근데 일단 구멍이 나니까 방사능 원소는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방사능 누출이 됐다. 이게 사실 사건의 전말이라는 거야. 아이러니죠. 우리는 이 원자로 부분 이거의 안전성을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정작 해일 때문에 펌프 전기 순환 시스템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라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게 원자로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이 사건 사고의 전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물에 잠기는 바람에 냉각수 수위가 내려가고 연료봉이 노출되고 노출된 연료봉에 기화가 나타나면서 수소가스가 나타나고 수소가스가 뚜껑에 몰려서 펑 하게 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비어있는 딱 1%, 진짜 운도 없게도 비어있었던 눈을 돌리지 못했던 그 1%만큼의 사고가 해일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이런 사고를 이렇게 갔으니까 아우 저렇게 민폐를 끼치고 말이야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비난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일본이 이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지금 터빈이나 전기 시스템 이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면 저렇게 큰 사고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을 점검을 했어요. 했더니만 하나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아 여기 순식간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사태가 있을 수 있구나. 또 물에 잠기는 수가 있을 수 있구나. 어떻게 돼요? 이 위치를 갖다가 물에 잠기지 않는 위치로 옮기고 둘째 비상 발전차를 그때부터 이제 대기를 시키면서 해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 후에 갖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선빵을 때릴 수 있었던 사고를 일본이 먼저 맞은 것뿐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걸 컨닝하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한번 돌아봤더니만 그때 굉장히 많은 난점들이 드러났어요. 자 규격이 아닌 규격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부품들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돼? 야매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것들도 알아놨고 그 다음에
이 관리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부실한 것들, 직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쭈루룩 나온 거야. 그래서 일본이 사고 내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원자력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개선을 한 거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던 사고. 뚜껑이 날아가 버렸죠? 수소 폭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이 이제 계속 나오고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를 따고 흘러 들어갈 때 생긴 오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시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행인 것은요, 일본은 자, 계절이나 해류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쪽은 바람이나 해류나 일단은 태평양 쪽으로 향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방법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는 없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난다? 아, 그럼 이건 생각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0km 이내의 사람들은 재빨리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돼. 그렇죠. 방사능이라는 것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빨리 이렇게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무려 100km 이내까지도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주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한번 100km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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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 한반도가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처럼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없어. 사고는 무조건 안 난다고 해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 국토가 좁잖아. 영토가 작아. 영토가 작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토 큰 나라들은 대충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저기에 사고가 나도 대충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국토가 조금만 있다 보니까 하나만 사고가 나도 이게 나라 전체가 이게 휘청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또 알고 보면 사고가 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자, 둘째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중국으로 가봅시다. 중국. 아이고 왜 넘어가니? 중국 가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찌르고 들어오는 형태로 하고 있는 산동반도가 있어요. 이렇게 산동반도. 이래서 북한으로 연결되죠. 지금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데 다 서해안, 아니 그쪽에서 보면 동해안이죠. 동해안 그리고 산동반도에서도 끄트머리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만 해도 20여 개를 새로 건설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일견 이해는 가요. 자기들 입장에서 사고가 난다라고 그러면 계절풍이 이렇게 부는데, 그렇죠? 계절풍이 이쪽 방향으로 부는데 굳이 내륙에다 만들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자기 내륙에서 사람들 다 피해받는 곳에다 하겠어요? 동해안 끄트머리다 해서 자기 국토에 피해를 줄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나라 서울이 불과 바람만 불어도 미세먼지도 심지어는 한 12시간 내면 4시간 내면 다 날아온다는 곳이야. 서울 인천이 산둥반도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사고가 나고 방사능 낙진 그리고 방사능수 오염 그런 것들 서해안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지. 상상하기 어려운 악몽이죠. 이런 데 사고가 난다는 거. 굉장히 큰 악몽입니다.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거기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 선박형 원자로라는 걸 개발했어. 선박형 원자로. 말하자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서해안에다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데다가. 와, 그런 것들은 더 위험하죠. 아니, 다른 나라들이 아직 선박 위에다 원자로를 올리겠다는 실험은 안 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우리 뭐 중국식의 기술을 아직까지 이렇게 썩 신뢰하는 바는 아니지. 뭔가 이렇게 구리구리한 게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 솔직히. 근데 그들이 세계 최초로 선박형 원자로를 지금 띄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고가 나버리고 침몰해버리면 우리나라 서해안, 수도권 뭐 물고기 못 잡겠는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해안 자체가 다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게 지금 원자력을 둘러싼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른 판단. 뭐냐면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생기는 뭡니까? 원자력
폐기물을 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까지가 이제 완성이 돼야지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를 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방사성 폐기물인데 방사성 폐기물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일단은 쓰고 나서 남은 폐기물은 이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이런 중수로 된 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당분간 보관을 해요. 그러다 이런 것들이 일정량 이상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대한 캡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땅속에 묻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속에 방패장 처리 시설이 생기게 되면 그 땅속에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땅속에 묻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방사능이 차단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집 표면의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중화시키거나 이런 기술들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땅속에다 묻어놓고 마는 것, 그리고 아무 사고가 없기를 기다리는 것, 뭐 그것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기술 요건들, 처리하는 방식들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을까요?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죠, 있기는. 어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에 그 처리 시설이 있어요. 다만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는 저준위 처리 시설이에요. 저준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준위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자력 폐기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폐기물로 치지도 않아요. 뭐냐? 직원들이 쓰던 가운, 장갑, 마스크 이런 것들. 그것도 일말의 방사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거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만다는 얘기도 있어요. 땅이 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들을 처리하는 그 폐기장을 경주에다가 갖다 놨죠. 경주에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경주하고 저기 전북의 전라도의 어떤 도시였는데 그 두 도시가 경합을 벌였는데 국가에서 3천억을 현금 지원하겠다. 그 대신 방사능 처리장을 받아달라 하니까 경주가 그때 이제 시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생겼는데 실제로 그거는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방사능 폐기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런 본격적인 방사능 폐기장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을까? 없어요. 경주만 해도 그 저준위 방사능 처리장만 해도 그렇게 지금 난산 끝에 지금 경주에다 갖다 놨는데 이거 없어요. 그럼 지금 자 얘네들 어디가 있는 거야? 얘네들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긴요. 아무 데도 안 갔죠.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걸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부지에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묻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준위 폐기장을 갖다가 경주에 유치하는 것만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방사능 폐기 시설을 갖다가 어느 도시에다가 묻겠다 하면은 대체 어느 도시가 이거를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인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그냥 원자력 발전소 단지 내에 그냥 갖고 있는데 언젠가는 묻어야 되거든요. 벌써 어디 갖다 묻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입지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지 선정을 어떤 정부가 맡으려고 그러겠니?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뭐 총선이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표가 나오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정권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져 가지고 국토도 좁고 하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장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요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 로켓을 통해서 우주로 쏴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욕먹습니다. 왜냐면 위성이 하도 많아가지고 쐈다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땅으로 떨어지면은 큰일 나요. 둘째는 뭐냐면 좀 국토가 큰 나라에게 조금 위탁을 하는 건데 누가 그걸 맡아줄까? 뭐 그런 나라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호주 같은 경우는요 진짜 크잖아. 거의 대륙이잖아 나라 하나가. 그리고 근데 남해안 쪽에 남동해안 쪽에 사람이 일부 살 뿐, 그 다음에 서북 쪽은 뭐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거대한 막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방사능 문제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우리가 좀 위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건 우리나라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주에다가 위탁해서 묻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일반 시민들에겐 잘 흘러나오지 않는 기사들이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방사능을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을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사고가 났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이 뭐냐? 여긴 일반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위험성이라는 게 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서 이제 사고가 났던 경우가 크게 봐서는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1차로 일어난 사고가 이제 1979년에 미국의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는 섬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어떤 그 직원이 당장 스위치를 잠궈야 되는 직원이 졸다가 보니까 스위치를 제때 안 잠궈서,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출까지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히게 이때는 사상자도 하나도 없고, 특별히 방사능으로 인한 어떤 오염도 없이 어느 정도 잘 수습됐던, 기적적으로 수습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년으로 가죠. 86년. 우크라이나 하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라죠.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불렀어요. 공산주의 세력의 그 완전히 중심이 되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의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구 이제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이제 중심이 되는 국가가 소련이었는데, 소련의 한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86년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첩보 위성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열이 분출되는 것들을 파악을 한 거야. 그때만 해도 동구권, 서구권이 서로 간에 나눠가지고 굉장히 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냉전 시대. 서로 간에 거의 교통을 안 하고 서로 간에 막 스파이 전쟁을 하고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던, 전쟁만 안 했다 뿐이지 굉장히 냉담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소련이 근데 자기 나라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나 잘해. 우리 뭐 별일 없어. 별일 없긴요. 알고 봤더니만 체르노빌에서 거대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더라는 거야.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대략 뭐 9천에서 20만, 30만 그 이상이다. 또 그 후손들도 어떻게 돼? 방사능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후손까지도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뭐 끝간 것 없는 피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때가 그때가 이제 장마철이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장마철이었는데 그때 계절풍이 불어오고 그런 것들이 방사능 낙진이 비에 젖어가지고 떨어진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비 안 맞기 위해서 거의 사활을 걸었다는 어떤 그 당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게 그때 사고가 최악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도 이 썰이 분분해요. 이분들이 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의 직원들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 소련의 특수부대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그 중수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콘크리트 납덩 이런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아예 원자로를 그냥 거대하게 헬기로부터 퍼부어 가지고 완전 덮어버리는 그런 작전을 세운 거야.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그자마자 나오건 안 나오건 그냥 다 부어버려서 그냥 산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그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길이 4m짜리 괴물 메기가 포착되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뭡니까? 일종의 기형이죠, 기형. 기형인데 뭐 기형이라도 키가 커지는 기형이면 뭐 이거는 또 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으네.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이 그래요. 방사능 맞아가지고 자기 좀 이렇게 돌연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샤라포바 하면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죠. 이미 흘러간 스타가 돼버렸는데 테니스 스타인데 뭐 체르노빌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하면 체르노빌이 고향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 국적이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것만이 뉴스가 될 정도로 지금도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불모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클리어 퓨얼이라는 것들이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잘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섣부르게 이미지나 인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장점은 뭐냐? 환경적인 피해가 굉장히 적어요. 그동안 나온 모든 에너지원 중에 뭐 탄소라든가 모든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이만큼 적게 나오는 시설이 사실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도가 높다. 근데 굉장히 안전도가 높은데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이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무한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계산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등등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최근에 나와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원자로 발전소가 실제로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다. 한 20년 되면은,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시설이 온전하고 아직 튼튼할 때 떠나야지, 얘네들이 노후돼서 뭐 이렇게 금가고 그럴 때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설이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면 버리고 딴 데로 또 가야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럼 버려 있는 시설은 바로 아파트 짓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이제 토양이 방사능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되는 또 오랜 시간들과 비용들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역시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군사 공격 또는 테러리즘에 사용될 어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핵폭탄의 위험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뿐인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더티밤이라는 거 있죠. 더티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조잡한 기술로 만든 어떤 폭탄을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구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흘러나온 뭐 첩보 영화, 액션 영화 보면 그런 설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빼돌린 방사능 폐기물, 그걸 여러분들이 뭐 암시장에서 한 컵 정도 얻었다고 쳐봐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 나라 마비시킬 수 있어. 어떻게? 옆에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도 저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또 그 제조 기술 뭐 이런 거 나와요 또. 응? 그런 거 아주 청테이프로 둘둘 묶었어 막 이렇게. 불 붙였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어디라고 그럴까? 서울의 명동, 을지로, 뭐 강남 한가운데 이런 데서 이제 펑 터뜨렸어요. 그래봤자 뭐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치고 죽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근데 문제는 방사능 폐기물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은 누가 거길 가겠냐는 거야, 누가. 테러리스트들이 한 나라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은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북한 같은 경우도 진짜 이판사판으로 나가면 핵폭탄 만들 비용, 우리나라를 진짜 마비시키려면 핵폭탄 굳이 만들 것 없이, 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폐기물 어떻게 돼요? 한국으로 밀수해.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숨겨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일시에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해버려. 그래 놓고 이제 담화문을 딱 내는 거예요. 남한 전역에서 우리가 방사능을 갖다가 퍼뜨렸다. 뭐 주요 도심부마다. 그러면 주요 도심부가 사람들 다 안 가. 요새 바이러스만 퍼져도 사람들 도심부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안 가지. 그렇게 되면 경제 마비되죠. 산업 마비되죠. 우리나라 무너지는 거 금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사능 원소라는 것들이 테러리즘에 이용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고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방사성 원소들이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럼 중화돼서 결국은 방사능들이 다 사라질 것이 아니냐. 사라져요.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 반감기라고 그러죠. 반감기. 그런 것들도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중화가 되려면요, 이거는 사람들의 역사 개념으로는 너무 먼 거라. 이건 만년에서 24만 년까지 걸린다니까.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순간 내에서는 자연 정화는 완벽하게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절반까지는 빨리 사라지는데, 절반에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절반밖에 안 살아들어. 그 다음에 그거에 또 절반밖에 안 살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도까지 이게 충분히 중화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방사능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정도 지나서 다 고물이 되어버린, 사실 고물 되기 전에 비우고 나와야 됩니다.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원자력 발전소 건물 어찌할 겨.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제에 접하고 있죠.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더 이상 안 굴릴 텐데, 그럼 어떻게? 손 떼고 나올 수가 없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쪽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 사이에서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돼 있어.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원자력 발전을 했던 장소면은 손 떼고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 년, 뭐 몇백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들이 완전히 안전하기까지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럴 거면, 그러면 어차피 위험할 거면 그러면 왜 원자력 발전을 왜 안 하냐? 왜 탈원전 하냐? 계속 굴리자. 당연히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그것들을 토양도 정화시키고 그 건물들도 안전하게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우리가 막 만들 때는 몰랐는데 그 철거하고 또 안전하게 중화시키고 이런 기술이 아직 없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또 굉장히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해서 미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자, 지금 들려드릴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이에요. 리스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한 4, 5년 됐나요? 우리 학교에서 전국에서 원자력 관련된 또 그거와 관련된 또 시민 단체들 이렇게 모셔놓고 큰 포럼을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한 2박 3일에 걸쳐서. 그래서 전직 환경부 장관, 뭐 과학부 장관 이런 분도 오시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문제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열었던 그런 세미나가 아닌가 싶었는데 자, 그때 가가지고 이제 조금 저도 그 전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을 많이 가진 입장이었는데 그때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변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좀 어쨌든 기존에 가졌던 내가 가졌던 막연한 반감들 그런 것들이 조금 근거가 없는 부분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오해였던 건 뭐냐면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자력 발전을 억지로 살리려고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계속 방해 놓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통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원자력 발전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이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도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 재생 가능한 자원 중에서 개발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재생 가능한 자원이 상업 자원화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 전역을 이렇게 에너지 공급하는 공급원이 된 적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태양광 사업에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태양광으로 갔어요. 근데 태양광이 엉망이 된 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왜냐하면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려면은. 근데 그 보면 하나같이 엉망이야 내가 볼 땐 시설이. 엉망이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효율도 낮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많고 그리고 일조가 그렇게 뭐 네바다 사막이라는 처럼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제대로 된 전력을 뽑아내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해주는 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 벌고 자기 땅 갈아서 태양광 전지를 갖다 설치한 사람은 실제로 뭐 몇 년에 조금 이렇게 수익 노렸을까 그 다음에 그 시설도 노후되고 나면요 관리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지속 가능하지 못하더라고요. 땅을 갈아내고 숲을 갈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체에서도 여러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다 보면요 원자력 발전이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안이 되는 것들도 아직까진 답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은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모든 대안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입장에서 기술 철학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실은 모든 기술이나 심지어는 문명 같은 경우도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봐야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요 처음에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데인저하고 리스크는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둘 다 이제 위험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선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위험. 얘는 진짜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위험이 있긴 한데 얘는 그런데 다룰 수가 있는 위험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맞고 또 우리 멀리 경치를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잘못하다가 거기서 떨어질 위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인으로서 떨어지지 않고 조심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서 충분히 그 옥상의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죠. 그게 바로 리스크예요. 그런데 인류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좋은 문명들은 다 리스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리스크에서 낮은 리스크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결국 기술이요, 제도요, 결국 이제 문명이라는 거야. 동의합니까?
동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1800년대 처음에 이제 뒷동산에서 비행기를 날렸죠. 한 10분 정도 날리고 나서 진짜 너무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 신문에서 그걸 기사를 냈어. 어떤 우리 동네 어떤 괴짜 청년들이 비행기라는 걸 만들어 날렸고 저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제정신이라고 보는가? 과연 누가 나르는 교통수단에 몸을 싣겠는가? 죽고 싶지 않고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비행기라는 것들이 너무 높은 리스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뭐 하늘 높이 거의 우주선 같이 보이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잘만 다니죠. 그러면서 사고율이 제일 낮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낮췄기 때문에 비행 문화라는 게 생겼더라는 거야.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얻을 만한 것들, 귀한 것들, 이익 있는 것들은 다 하이 리스크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이 리스크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점점 로우 리스크로 가져오는 과정, 그게 바로 발전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문명이라는 거야. 모든 문명이 사실은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바꾸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자력 발전도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차원이라는 거야. 당연히 지금은 아직도 하이 리스크인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금 로우 리스크로 가져오고 있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한 기술로 오게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제 그걸 포기해버리면은 고스란히 인류의 피해가 그걸 다 받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든? 그러면 다시 또 전통적인 자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죠. 지난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다시 지금 화력 발전, 심지어 LPG 발전까지 떼왔어.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런 일이 생각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지금 현재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원자력 발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가는 그런 기술에 계속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명이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견?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만 탈원전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지금 사고 났지. 중국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조마조마해요. 바다에까지 띄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차라리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기술의 중심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리스크를 낮추는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세계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이 지금 보니까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안이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우리나라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지성인이라고 그러면은 한쪽에 꽂히기 전에, 한쪽에 가서 피켓 들기 전에, 그렇죠? 미리 두 개에 대해서 공평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가운데서 중립적이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먼저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진짜 행동이라는 것이지. 그냥 원자력 위험해, 방사능, 폭발 이래가지고 그냥 피켓 들고 시작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복잡한 맥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피켓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생기는 전기의 한 25%를 자기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책임의식이 있을 때 정확히 이제 어떤 걸 반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뉴클리어 파워 지금 현재는 이런저런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대안은 있는가? 대안이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핵융합이 있죠.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 섞어찌개, 수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섞어찌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그랬죠. 언젠가는 될까?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희한하게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언제 쓰이게 될지. 이게 어쨌든 그 다음 대안이고 얘네들은 어쨌든 중요한 장점 뭐냐면 일단 방사능이 없다는 거에서 우리가 한숨을 돌리죠. 물론 완전하게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방사능은 안 나온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또 뉴클리어 핵 분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이상까지가 이제 전반부 에너지 단원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전반부를 일단 마치고 후반부는 다른 강의 안으로 다른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